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적 국가직후급 행정학 실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국가직후급 행정학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는 없었어요. 고난이도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하가 15문제 정도,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중정도가 이제 2문제 정도, 중간 단계에서 이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 최상 자체가 없었고,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사람과 또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아주 고득점이 돼 있었지만 문제를 읽으면서 실수를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 있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정이 있었던 문제도 좀 있었고, 또는 공부를 할 때 좀 집중력이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또 한두 문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부 다 95점 이상은 좀 맞아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90점 정도는 이제 행정학에서 보면 그래도 잘 봤다, 어느 정도 봤다. 네, 90점이 좀 내려간 사람들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출제자가 함정을 봤다. 함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좀 더 공부를 정밀하게 하지 않았으면 틀리게 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아예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 좀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문제를 읽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제를 지금 좀 이따 우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전부 다 숙지를 하게 될 건데, 남아있는 게 이제 지방직과 군문 9급이죠. 지방직과 군문 9급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궁금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기본서, 이 과정인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보죠. 예컨대 정책 결정 모형이 시험에 나왔어요. 어떤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죠. 뭐 쓰레기통 모형이 나왔다 해봐요. 그러면 기출 문제 가서 쓰레기통 모형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책 결정 파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좀 부족하다 느끼면 정책 결정 파트 기본서를 정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회동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지만이 체력도 소진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에서 죄송합니다. 동기부여에서 매슬로 이론이 나왔다. 동기부여가 매슬로 부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서 하우스 에반스 것이 출제됐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동형 모의고사에 이게 나왔으면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기출문제 자체가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이론을 가서 다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매슬로만 봤지만 허스버그도 보고, 오케이, 학습 강화 이론도 보고, 엘더프 이론도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동기부여 파트의 기본서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리더십에서 하우스 에반스의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가서 기출문제에서 리더십 파트 전체를 보는 거고 기본서에서 리더십 파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주 실력이 나는 행정학에서 어느 정도 아주 자신이 있어. 그러면 뭐 한다? 이 두 개 중에서 한 군데를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 이번에 좀 90점 밑으로 좀 내려간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 특징을 옳지 않은 거죠. 직무구 중심이다. 능력 발전에 기회를 부여한다. 폐쇄형이다. 신분보장이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계급제, 일반 행정과 종신고용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하죠. 그러면 계급제를
일반적으로 이제 친화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급이죠. 직무급은 직위분리제의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에 따라 보수를 주는 게 직무급이기 때문에 뭐 일본 문제는 아주 쉽게 줬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폐쇄형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능력 발전의 기회를 주고 종신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이 강하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직업공무원제는 종신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을 해주는 거고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보장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직업공무원제는 종신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에 초점을 둔다면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에 초점을 두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정책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서 일반 국민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추출 정책이죠. 당연히 뭐 조세, 징병, 토지 수용 같은 추출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갑시다. 직위분리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국가공모법상의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씩만 변형을 했어요. 근데 의미가 전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옳지 않은 거죠.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맞죠? 직급은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을 의미한다. 의견 봅시다. 직급은 종류, 책임도, 곤란도가 다 유사해서 직급은 종류, 책임도, 곤란도가 다 유사해서 인사행정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류는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은 뭐예요? 직렬이죠. 그러니까 종류는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은 이제 직렬인데 여기는 그냥 서로 다른 군이라 해서 이게 뭐 다른 군이 직급의 군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직급은 아니죠. 직급은 종류, 책임도, 곤란도가 다 유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건 직렬이라 부르는 거죠. 직렬. 직렬은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직급의 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직급은 종류, 책임도, 곤란도가 다 유사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 직류는 동일 직렬에서 담당 분야가 더 동일한 직무의 건 맞죠. 직무 등급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죠. 곤란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유사해 동일 보수. 요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는 없지만 책임도, 곤란도 유사하니까 오케이.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니까 동일한 보수 이렇게 좀 약간 변형까지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봅시다. 뭐 이런 문제 뭐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야죠. 정부 규제로 발생하되 비용은 다수에게, 편익은 소수에게. 뭐 뒤에 읽을 필요 없잖아요. 비용은 다수에게, 편익은 소수에게. 오케이, 고객의 정치죠. 이런 고기의 정치에서는 뭐예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은 정치 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 즉 지대 추구와 포획을 하는 거죠. 뭐 변수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5번 갑시다.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브룸의 기대 이론, 과정이론입니다. 아담스 행평성 또는 공정성 이론, 과정,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과정이론이죠. 엘더프 ERJ 이론, 맥그레그 XY 전부 다 내용 이론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말한 것은 합격권 근처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뭐한다? 변별력이 없었다는 시험 문제 정도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약간의 공부 양에 따라서 약간씩 지금 좀 고민을 했었고 풀었어야 될 문제가 이제 6번의 문제가 이제 나오죠. 봅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인정하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니까 뭐. 보통도 지방자치단체지만 특별도 지방자치단체니까 법인이죠. 그다음 특별지방자치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돼. 맞죠? 별도로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선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니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의회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지방자치장은 지방자치법상 견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지방자치장을 겸할 수 없다. 우리가 여러 번 봐봐.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조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설제 써놨습니다만은 관계 지방의 의원과 관계 지방자치장은 오케이 지방자치 조합의 의원이나 지방자치 조합장을 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조합의 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성지방자치장은 지방자치법상 견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지방자치장을 겸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견임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그럼 봐봐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최초로 어느 정도 공부량이 좀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 맞고잖아. 오케이. 지방자치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근데 겸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지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겸할 수 없다면 이것도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장만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도 겸직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지방자치장은 지방자치법상 견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장을 겸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견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장이니까 조합장이죠. 조합의 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낙가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낙가무라 스모르드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고전적 기술자 모형, 지시적 이임자 모형, 협상자, 재량적 실현가형, 그 다음에 관료적 이제 기업가형으로 나누죠. 피드백을 좀 받아봤더니 많은 수험생들이 이 7번에서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볼게요. 옳지 않은 거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기술적인 수단만 넘기니까 고전적 기술자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옳은 지문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해서 옳은 지문이고 2번 재량적 실현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집행자는 결정자를 목표의 수단을 명확히 하는 역할 당연히 맞죠요.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기술하는 역할 맞잖아요.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맞죠? 목표 수단 다 강구하고 설득하죠. 집행자 수립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케이? 이게 맞는데 그럼 당연히 얘가 답이어야 되거든요. 봅시다. 지시적 이임령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집행자는 결정자의 지시에 이임을 받아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을 하는다. 봐봐. 지시적 이임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수단해요. 결정해요. 그럼 수단은 넘겨준단 말이에요. 행정적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을 설정하면 요거 이제 일단 되고 집행자는 결정자의 지시와 이임을 받아 대상 집단과 협상한다. 요것도 좀 그런 거죠. 요것도.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지시적 이임가형은 결정자가 명백한 목표를 설정해요. 집행자가 수단과 관련된 행정적 권한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자가 목표를 구체화시키면 행정적인 수단을 가지고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자거든요. 근데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 요것 때문에 틀린 거고 또 요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시적 이임자형은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집행자는 뭐 한다? 집행자 상호 간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집행자 상호 간에.
어떤 수단이 더 나은지 집행자 상호 간의 협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식 임자형은 뭐예요? 주로 집행자 상호 간의 협상이 있는 거지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 두 개에서 벌써 틀린 점이 주어진 거죠. 근데 답은 당연히 4번이어야 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맞았잖아요.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은 뭐예요? 기술하는 거예요. 집행자 다 해놓은 것을 공식적인 결정자니까 결정자가 공식적인 결정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결정자니까 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자가 서명을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이제 4번이 돼야 됩니다. 5번 봅시다.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MBO는 부하가 참여해서 상사 부하가 목표를 합의하죠. 맞죠? 중장기적 목표를 단기 목표와 강요 무조건 안 되죠. MBO는 뭐예요? 단기적이고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조직 내 상황이 안정적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MBO는 뭔다? 안정된 환경에서 조직 관리 기법이에요. 안정된 환경에서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게 하여 목표에 봅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MBO 자체가 뭐예요? MBO 자체가 양적이고 계량화된 목표예요. MBO 자체가 양적이고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정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양적인 목표의 반대말이에요. 양적인 목표의 반대말입니다. 즉 질적인 목표를 정성적인 목표죠. 오케이? 그래도 양적이고 계량화된 목표 요거 때문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질적이란 뜻이에요. 질적. 양적인 것의 반대를 정성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요것 때문에도 이 단어 뜻은 몰랐다 할지라도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양적이고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갑시다. 얘는 문제 읽는 습관이죠. 얘는 뭐 동일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봐봐요.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죠. 성립을 기준으로 성립. 그럼 봐봐. 본예산이 있죠. 본예산은 120일 전에 편성에 넘기면 이제 30일 전에 의결하는 거고. 그러면 이 본예산을 변경하는 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죠. 오케이?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은 언제 성립하는 거야? 언제? 국회가 의결해야지 성립하는 거죠. 국회가. 추경도 국회가 의결해야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수정예산은 뭐예요?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했는데 국회가 의결 전에 그 본예산의 예산안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본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정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행정부에서 이제 본예산을 넘겼는데 예산안을 넘겼는데 국회로 넘겼는데 아직 국회가 의결 전에 이 예산안을 변경하는 거죠. 의결 전에 예산안을 변경해서 넘기는 게 수정예산이니까 본예산은 성립은 의결해야 되니까 그 전에 넘기니까 수정예산이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제출 시기가 아니라 성립 시기예요. 성립 시기. 제출 시기가 아니라 성립 시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아니잖아요. 의결 전에 넘기는 게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기서 봐봐. 추경이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왜? 본예산을 변경하고 회계연도 개시가 시작된 다음에 본예산을 변경하는 거 얘가 제일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쉽게 준 거예요. 추경이 제일 나중에 나온 게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번을 어려웠다 또는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 푸는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 제일 나중에 된다는 건 명확한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 아니야. 얘는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성립 시기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불성립 시 예산제도이고, 오케이? 불성립 시 예산제도니까 얘는 나올 필요가 없죠. 불성립 시 예산제도니까, 오케이? 불성립 시 예산제도입니다. 오케이? 성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거죠. 성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것은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준예산도 성립하잖아요. 지금 지문은 예산을 성립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성립. 얘들은 지금 얘 두 개는 불성립 시 예산제도고 불성립 시 예산제도니까 예산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이렇게. 답은 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본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그래도 이것도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요?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요. 불성립할 때 드는 돈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더 먼저죠. 얘는 국회가 의결해야 되고 얘는 해계년도 개시작가 안 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니까 얘가 더 먼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가. 오케이. 그럼 굳이 얘도 해볼까요? 얘도 본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이니까 얘는 본예산이 성립 안 돼야지 쓰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0번. 가라의 행정이론에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겁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 네트워크죠. 중시하고 정부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종자, 오케이? 우리가 이제 뉴 거버넌스 또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거버넌스죠. 미국 행정학의 지적 이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인 존재로 봅니다. 공공재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의 경쟁과 고객의 선택. 그럼 봐봐요.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봤다고 해서 이걸 또 과학적 가리로는 가면 안 되죠. 경쟁과 고객의 선택이니까 이건 공공선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겁니다. 행정 일을 실천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얘는 뭐예요? 과학적 관리자 그런 자인 군노의 이루죠. 군노가 이제 과학적 관리론 전형적인 이제 정치행정 이론자죠. 그다음에 왈도 신행정학이죠. 형평성을 중시했습니다. 언제? 68년이잖아요. 68년. 1968년 미네부르크에서 주도를 했죠. 당연히 뭐 한다? 여기서 제일 늦게 나와야 되는 게 A죠. 가가 제일 늦게 나와야 돼. 가.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군노입니다. 다죠. 다. 그 다음 라죠. 왈도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입니다. 오케이. 얘가 먼저 나와야 되죠. 라나입니다. 라나. 근데 여러분 봐봐. 이렇게 시대 순로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기본서 수처예요. 기본서에 있는 행정학 이론의 수처입니다. 수처. 그러니까 행정학의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이론의 순서가 바로 시간대 순서죠. 신행정학은 68년이고 공공선택론은 70년대 이론이고 오케이? 얘는 이제 거버넌스가 제일 낮은 게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 분명히 아니다. 군노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10번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기본적인 흐름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론의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론적 흐름이거든요. 우리 행정학에서 이론사 배우는 순서예요. 순서. 11번 갑시다. 우리 9급 시험 문제의 전형적인 거죠. 배정, 재배정은 통제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계속비는 해결연도 독립원칙이니까 신축성이 있죠. 수입대장 경면은 예산 총계주 예외도 되고 통일성의 원칙도 예외가 되죠. 이체는 뭐예요? 이체. 한정성의 원칙이죠. 누가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이체죠.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이체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죠.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죠. 야경 국가는 뭐야? 저녁에 뭐한다? 도둑만 잡으라는 경찰 국가죠. 경찰 국가. 도둑의 저녁에 질서만 유지하라는 뜻이죠. 작은 정부죠.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큰 정부의 이제 핵심이고, 영국의 대처, 그다음에 미국의 레이건 전부 다 80년대죠. 작은 정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다뤘죠. 하이에크의 노예로우기는 정부 실패를 비판하고 나온 작은 정부죠. 하이에크의 노예로우기는 정부 실패를 비판하고 나온 작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공무원의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맞죠? 직권면직은 징계 아닙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만 있습니다.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정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삭감해야 되죠. 뭐 답은 나왔죠. 13번의 답은 2번이고 3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 명령을 해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휴직 명령을 받았죠. 휴직 명령을 하고 휴직을 해야 됩니다. 무급 휴직해야 되죠. 4번.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을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직권면직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1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갑시다. 립스케 일선관료제, 일선가족의 참 업무 환경의 특성을 옳지 않은 것, 차원이 부족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과 모호하고 대립된 1, 2, 3번이잖아요. 우리 기본서의 보조단에서 수업도 하잖아요. 보조단에 일선관료가 처한 3대 업무 환경의 특성이 이거죠. 차원이 부족하고, 왜? 대면하니까 뭐한다? 권위에 대한 도전. 얼굴을 대면하니까 권위에 대한 인고, 항상 변하니까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죠. 1, 2, 3번이 맞고 답은 4번이죠. 봐봐요. 일선관료가 접하는 고객은 비자발적이에요. 하지만 단순하고 정형한 정책 대상 집단은 아니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비자발적이고 단순해요. 누가? 고객 집단이. 하지만 단순하고 정형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집단은 아니죠. 비자발적이다. 이들이 비자발적이지만, 오케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집단은 아니죠. 오케이. 그리고 비자발적이지만 이런 대상 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뭐 3번이죠. 뭐 3대 업무 환경의 특성, 우리가 보조단에 이제 별도로 또 이 세 개가 뽑아져 나가 있기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선관료가 접하는 대상 집단은 비자발적이에요. 하지만 단순하고 정형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오케이. 15번 갑시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도 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알로 고려하죠. 오케이? 쓰리통 모형은 대학 조직과 같이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이죠. 기존의 걸 전부 다 인정해주고 플러스 알파죠.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맞죠? 이들은 뭐예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4번.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라니까, 단기 SOP라니까, 단기 SOP에 의존합니다. 오케이? 합리 모형만 장기예요. 다 단기 SOP입니다. 우리가 뭐 심화 때도 풀었던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심화 때 풀었던 지문과 똑같은 지문입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 봅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의 근거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가 나왔고 실적주의가 이제 정치적 중립이죠. 그래서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역관주의 한계가 뭐예요?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니까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과 전문성이 없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가 정치적 중립과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니까 안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되는 거고 4번부터 볼까요? 공명선거를 통해 민족 기본 질서를 제고하는 거. 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중립이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이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성, 안정성과 계속성을 갖는 거죠. 정치적 중립이니까. 왜?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요것 때문에 되는 거죠.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무원도 국민이잖아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받는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지방 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에 주는 거죠. 이게 우리도 너무 많이 다뤘던 건데, 이런 것도.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 맞죠? 지방교부세는 못 사는 지자체가 주로 주기 때문에. 왜? 보통 교부세는 뭐예요? 재정인 주수가 1 이하인 지자체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별됩니다. 4번부터 볼게요. 부동산교부세는 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거죠. 맞죠? 신청주의로 원칙으로 하고 중앙간세 아니잖아요. 중앙간세 예산으로 매년 반영하고 원칙은 신청인데 외의적으로 직권으로도 주는 거죠. 이건 국고부 저금이고 지방교부세는 뭐예요?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신청이 아니라 법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래서 총재원도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국세 총액의 19.24%, 총부세 총액, 담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에 뭐한다? 45% 이렇게 되죠. 당연히 답은 3번이고. 18번 볼까요?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읽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습관 때문에 자꾸 틀리거든요. 옳지 않은 거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다 맞는데 얘가 아니에요. 얘는 예부평가. 오케이? 특정평가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가 안 되는 것을 오케이. 국무총리가 특정평가를 하거든요. 2개 이상의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가 안 되는 것을 국무총리가 특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체가 예부평가예요. 자체가 공공기관의 예부평가죠. 다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을 빨리 못 구하니까 이제 자꾸 헤맨단 말이에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보업무평가의 심의를 둡니다. 지방자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죠.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답 1번입니다. 공공기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공공기관은 예부평가입니다. 19번이죠. 우리가 기출이나 그런 거 하면서 풀었고 또 이제 보조 기본서에서도 좀 다뤘던 거죠. 중앙정부 결산보고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서죠. 결산보고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 틀리면 안 되시죠? 우리가 봤던 거고. 그래서 해설지도 재정상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뭐 20번은 우리가 예상 문제로 여러 번 봤던 거고 또 동영 모의고사도 있었고 또 기출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로 봤던 거죠. 전자정보법입니다. 다음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정부 전체의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1을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정보기술 아키텍처죠. 이렇게 풀어보면 어려운 시험 문제는 아닌데
결코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 문제는 아닌데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 맞았어야 돼요. 다 맞았어야 되는데 문제를 읽는 습관 또는 약간의 이해도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냈을 때 순서 같은 거 냈거나 또는 뭔가 성립 시기를 냈을 때 성립 시기를 내는데 왜 불성립시 예산제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고민하는지 이제 그런 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뭐 다 다뤘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강사 입장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지나간 것은 이제 잊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리겠던 것처럼 지방직 구급과 군무원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비록 국가직에서는 점수가 조금 낮았다 할지라도 지방직이나 군무원 시험에서는 아주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점수가 향상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날씨도 이제 공부하기에는 좀 좋은 날씨는 아니죠. 따뜻해지고 피로도도 커지고 잠도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하루는 길지만 1년은 짧다는 그 문구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